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4월과 5월이 만나는 주간, 겨울이 끝나지 않은 이 나라의 봄 소식은 언제 전해지려는지. 네, 다음 주 5월 5일 어린이날은요, 여름의 문턱 입합니다. 네. 자, 오늘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용칼 도와주시는 광고주 분들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디아페 비누입니다. 자, 디아페 비누는요,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누는 습진과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를 애용하는데요. 써본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만족하십니다. 진작 쓸걸 이러면서 대부분 빨리 구입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시는데요.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분,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을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시고 다시 나빠지는 분, 모발 이식 후에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많으시죠. 특히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분들은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1566에 7871, 1566에 7871입니다. 네, 그래요. 우선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부터 드립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슬기로운 소비생활 31개 시군 데이트. 네, 이 데이트에 조여정 씨가 나오면 좋겠지만 조여정 씨는 안 나오고 조여정 씨보다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만은 여하간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그런 유튜브에 나름대로 좀 이름 있는 네임드인 유튜브 진행자들이 이제 비대면 캠페인 현장 생중계를 합니다. 말하자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장사가 잘 되시는지 점검해 드리는 기획. 오늘 오후 3시에 김용민 TV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김용민이는 월요일에 주로 만나뵐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쪽에서 우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만나는 시간, 또 시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TV와 아프리카 김용민 TV에서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 김용민 TV는 제가 그냥 계정을 판 거예요. 예, 이거 하려고. 여러분 김용민 TV 오후 3시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레는 강성범 씨가 또 진행하는 것 같던데요. 네, 여러분 많은 시청,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첫 뉴스로 한겨레 일면에 실린 경기도 재난소득 효과를 골랐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면에 실리기도 했고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되기 때문에 이 뉴스 다뤄봤는데요. 자, 오늘 첫 소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겨레 기사인데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재난소득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재난소득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재난소득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도내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6명꼴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문조사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56.1%가 재난기본소득이 지난달에 비해서 매출을 증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 9일부터 지급이 됐죠. 이것 때문인지 지난달에 비해서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얼마나 증가했는지 물어봤더니 5 내지 10% 늘어났다는 정답이 39.3%, 10 내지 30% 늘었다는 응답이 12.1%, 30에서 50% 늘었다는 응답은 3.9%, 절반 이상이 늘었다, 50% 이상 늘었다, 이런 응답은 0.8%였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73%는 경기도 재난소득 지급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통계도 흥미롭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8.1%는 점포 운영 경력이 5년 이상 된 자영업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피부적으로 이미 와닿는 말하자면 전문직 소상공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영업자들의 업종은 도매 소매업이 35.9%, 뭐 슈퍼마켓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35.9%, 숙박과 음식업이 24.2%가 숙박하고 요식업이 24.2%, 그리고 서비스업이 21.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 이상 넘은 것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서비스업입니다. 이런 지표도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셋째 주조사. 이거는 경기도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조사한 건데, 이건 뭐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거예요.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서 지역별 카드 매출액이 서울, 부산, 제주는 77에서 89%였던 반면에 경기도는 95%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작년도 매출액을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경기도는 95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뭐 손해를 아주 안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년도 매출액 정도는 거의 근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재난소득이 매출 증대를 이끄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리 기자, 경기도만 주는지 아나요? 이재명 그만 띄우셔 이러는데 경기도가 먼저 시작했죠.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지 못했던 걸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했는데 효과가 이렇게 났으니 전국으로 확장하자. 이런 말이 어떻게 이재명을 띄운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제목을 보면은 그렇게도 느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겨우 10만 원 주면서 생색내는 이재명이라고 하셨어요. 네, 겨우 10만 원. 아니 없는 살림에 팍팍 긁어서 나눠줬습니다. 많이 남겨놓고 10만 원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이 기자는 혹시 저쪽 동파리에 사시는 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을 그런 식으로만 보지 말고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한 일이 그 생색내는 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눈 크게 뜨면. 네, 눈을 너무 작게 뜨시거나 혹은 뭐 아예 눈 감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10만 원이 1인당 10만 원입니다. 저희 집은 50만 원이에요. 아이고 정말. 자,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 하위 70%만 주기로 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거를 이제 적용했을 경우 소득 하위 70%만 준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올해 성장률이 최대 0.11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추정 방식을 소득 하위 70% 이하가 아니라 전 국민 지급 안으로 적용하면은 올해 성장률은 최대 0.28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0.283%포인트. 대단한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온 국민에게 한 15조 들여서 이렇게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성장률이 최대 0.283%포인트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해볼 만한 겁니다. 안 해서 문제지 해볼 만한 거예요. 자, 경기도는 전체 도민에게 각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얼마를 들였느냐? 1조 3,642억을 썼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는 돈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경기도가 하는 일은요,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 있잖아요. 시군이 서로 뭐
의견이 충돌하거나 예산이 겹치거나 그러면 조정하는 권한 정도가 있지 그 자체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도민들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팍팍 모아가지고 1조 3,642억을 들여가지고 도민에게 10만 원씩 1,300만이 넘는 도민에게 각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리 기자, 리 기자가 직접 도지사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겁니다. 그 전에 이재명 지사 비난하면 안 되지. 잘한 건 박수를 치기 싫으면 안 쳐도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뭐 생색을 낸다. 당신이 한번 해봐. 생색 내는 건지 그게. 자, 경기도는 그렇게 해서 1,360만 되는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면서 1조 3,642억을 썼는데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4조 3천억의 예산을 올렸어요. 뭐 대략 한 15조라고 한번 치죠. 네, 경기도 합치고 정부 합쳐서 한 15조라고 치죠. 15조를 드리면 상당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고 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2월 20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156조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앞서서 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또 재난기본소득 중앙정부와 경기도 합쳤더니 15조예요. 근데 기획재정부는 156조를 상반기에 투입해가지고 기업에다가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2월 20일은요,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한 10배는 더 쓸 계획이었던 거예요.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보다도 한 10배는 더 쓸 계획이었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15조는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상반기에 156조를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기업에다가. 아니,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156조는 뭐였습니까? 156조는 뭐였어요? 그 156조 기업한테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게 돌질 않아요. 이 돈이 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홍남기 부총리,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많이 내놓지만 현장에 피부로 돌지 않는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 돈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듣죠. 다시.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많이 내놓지만 현장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엉뚱한 데 지원했거나 혹은 원래 집행하기로 한 것을 마치 이번에 긴급히 편성한 것처럼 눈속임을 했거나 아니면 탁상 공론만 했거나 셋 중 하나 아닙니까? 아니 156조를 드린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느껴지지가 않아. 그 돈이 도는 걸. 그런데 15조를 드렸더니 현장에서 막 느껴져. 매출 증대가 데이터로 잡혀. 홍남기 부총리, 이거 지금 뭐 하신 거예요? 156조 어디다 갖다 쓴 겁니까? 그냥 땅에 묻었어요? 1조 조금 넘는 돈으로 경기도에 경기가 돌게 하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기재부는 나라 곳간 문단속만 잘하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거 경찰한테 맡겨도 돼요. 기재부는요,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곳입니다. 156조면요. 10달 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10번은커녕 한 번도 안 된다는 기재부. 대우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일 제대로 안 하면은 아무리 철밥통이라도 그거 뚫리지 않겠어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뭐 하는 거야? 156조를 드린다면서 시장에서 느끼는 바가 없어. 아, 돈을 풀었나? 언제 풀었지? 아, 우리는 지원 대상 아닌가? 그보다 10분의 1 정도 규모를 풀었는데. 아니, 10분의 1도 아니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1조 한 4천억 썼으니까 한 100분의 1 쓴 거 아닙니까? 100분의 1 썼는데도 지금 경기가 돈다는 사람들이 60%예요. 경기도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들 무능한 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정말 참. 기재부 관료들이 또 게다가 돈 아끼는 미덕도 아니지. 아니, 쓸 때 안 쓰면 그게 어떻게 미덕이에요. 게다가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다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달라는 부처한테 갑질이나 하고 이런 기재부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자, 첫 번째 소식은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장세정, 이름 외우세요. 중앙일보 장세정, 아주 대표적인 DX기입니다. 네. 지난 3월 3일자에서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여기다 썼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칼럼에다 썼는지도 뭐 알 수 없고요. 의료 사회주의 김용익 사단, 그중 코로나 실세는 청와대 이진석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네. 정말 의료 사회주의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의료 사회주의가 문제라면은 지금 북유럽 쪽에서는 다 의료 사회주의를 하고 있어요. 무상 의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나마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죠. 미국 같은 나라는 코로나 한번 치료하는데 한 1억 든다고 합니다. 예. 1억 드는 의료 자본주의와 나라가 고쳐주는 의료 사회주의, 그 의료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그냥 의료 사회주의라고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더 좋아요? 돈 쓰고 싶어서 난리가 났네. 우리 저 장세정이 중앙일보. 미국 가서 살아라 그냥. 코로나 걸리면 1억 드려야 되는 미국 가서 살아 그냥. 다시 뭐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저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갖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방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이 책임을 지고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바이러스 퇴치에 앞장서는, 전염병을 퇴치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것,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방역에 있어서 전적인 국가 책임주의, 그렇게 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안 했을 때, 메르스 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창궐할 만큼 창궐하게 허용하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거의 수습의 어떤 그 길목에 들어서고 있어요. 수습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부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회주의자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뭐야? 아니 이 정부가 사회주의였어? 한마디로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한, 의료의 공공적 책임을 주장한 현 정부 보건복지사령탑에 색깔론을 씌운 겁니다. 중앙일보 장세정이가. 자, 그런데 중앙일보 장세정이요, 지금 보시다시피 4월 13일자 총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총선 다가오자 마술처럼 코로나 환자 급감, 코로나 검사 축소 의혹 진실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어요. 한 의사가 SNS에 올린 글을 가져다가 정부가 총선 전에 의도적으로 검사 수를 줄인다는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이 의사가 마치 양심 선언하듯 글을 올렸다고 그 의미를 한껏 죽여 세웠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질병관리본부가 강력하게 반발했죠.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자, 근데 말이죠, 이 사실 아닌 거는요, 나중에 밝혀진 게 아니라 장세정이가 4월 13일 칼럼 쓰기 2주 전인 4월 1일에 이미 중앙일보가 온라인판에서 팩트 체크한 것입니다. 그 의사의 글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온라인판의 팩트 체크 기사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그 의사는 결국 사과했고 정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일보 장세정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허위로 종식이 됐고 결론이 난 이 사안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투표일 다가오자 마술처럼 환자 급감, 이런 칼럼을 실었어요. 막 비난이 쏟아지니까 그날 온라인판에서 기사를 수정했는데 지면은 남아있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브리핑을 제가 소개한 건데, 민언연은 더 재미있는 대목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칼럼에서 중앙일보 장세정은 정치인이 아닌 의사의 생각을 들어봤다면서 방상혁 의사협회 부회장의 코로나 방역은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방상혁 의협 부회장은요, 코로나 방역은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한 방상혁 의협 부회장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가 사퇴한 바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의사의 생각을 들어본 거 맞습니까? 어떻게 이따위 인간들을 칼럼니스트로 앞세웁니까?
정말 신문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신문의 위기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위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위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참 웃음만 납니다. 자, 관련해서 중앙일보 독자위원회가 열렸는데, 독자위원들 발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전병률 차의과대 보건대학원장 이야기입니다. 4월 13일자 20면, 이거 저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이게 여긴 소개되지 않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 장세정이가 잘못한 거라니까. 4월 13일자 20면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투표일 다가오자 마술처럼 환자 급감, 공격적 검사해야 기사는 페이스북에서 한 의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선거 직전에 검사를 축소하는 것처럼 나와 진영 논리를 부추긴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아니, 진영 논리 부추긴 게 문제입니까? 전병률 원장님, 이게 진영 논리 부추긴 게 문제예요? 가짜뉴스 유포한 게 문제죠. 왜 본질을 엉뚱한 데서 찾으세요? 본질은 장세정이가 거짓말한 겁니다. 가짜뉴스 유포한 거예요. 에? 자, 민영, 성이 민씨고 이름이 영인 것 같은데 이분은 누구신가? 예. 고려대 교수군요. 고려대 교수. 이분 말씀은 4월 1일자 디지털로 쓴 정부가 총선 전 코로나 검사 막는다. 의사가 부른 조작 논란. 이거 봐봐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4월 1일자에서 4월 13일자 칼럼을 반박한 겁니다. 에? 4월 1일자 온라인판 기사가 4월 13일자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를 반박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아니 4월 1일자에서 장세정이가 그렇게 말했으면 4월 13일자에서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4월 1일자 팩트체크에서 아니다라고 한 것을 4월 13일자에서 기다! 이러면서 가짜뉴스를 인용을 했어요. 참 정신없는 중앙일보입니다. 에? 아무리 온라인판, 오프라인판이 다르다 해도 그렇지 한 회사, 한 브랜드 아닙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영 고려대 교수 얘기가 그래요. 4월 1일자 디지털로 쓴 기사와 관점이 다르다. 4월 13일 기사는 같은 출처인데도 다른 주장을 폈다. 다양한 관점일 수 있지만 사실에 대한 확인 검증은 다양할 수 없다고 본다. 예, 그래요. 말을 굉장히 품격 있게 하셨는데 장세정이가 뻥친 거라니까. 장세정이가 뻥친 거예요. 장세정이 그릇된 사실을 갖고 기사를 썼고요. 그렇게 해서 중앙일보가 오보를 낸 겁니다. 좀 매섭게 질책을 하셔도 될 텐데 그래도 독자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 참 다행입니다. 상식의 세계에서는 이게 여러분 통할 수 있는 실수입니까? 아니, 기자가 사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성실하게는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참. 이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말이죠. 장세정, 나 같으면은, 내가 사주면은 너 1년 동안 글 쓰지 말라고 할 것 같다. 대기 발령 날 것 같아.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게. 한 면을 통째로 갖다,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기사를 쓰고. 여러분, 장세정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기 이름이 좀 기억되고, 쪽팔린 줄 알아야 다음에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레드원님 말씀 재밌네. 중앙기자도 중앙기사를 안 읽는다는 팩트체크. 그래요. 자기들의 팩트체크도 안 읽고 가짜뉴스를 끌어와서 기사를 쓴 장세정. 예.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가 아니라 장세정 논설위원이 맛이 간다. 이렇게 제목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미래통합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기사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보수 중에서도 그나마 합리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의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평가입니다. 자, 모든 내용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김종인이 마지막 보수의 구원투수라는 말은 이거는 뭐 논리보다는 인정에 기울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네요. 네. 아니, 김종인에게 무슨 해법이 있겠습니까? 김종인은 2017년 대선에서 본인이 나가려다가 안 돼서 안철수 품에 안겼어요. 당시 안철수가 이길 수 있다고도 했어요.
이번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의 과반을 자신했습니다. 그냥 건건이 틀리는 양반인데 2017년 이후로 그런 양반이 무슨 구원투수가 된다고. 구원투수식이나. 에? 이제 와가지고 선거에서 지니까 내가 미래통합당 선거 패배에 무슨 책임이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죠. 김종인 씨가. 네, 하여간 윤여준 전 장관의 인터뷰 중에서 제가 동의가 되는 부분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보수 총선 참패의 원인을 꼽아달라고 했을 때 윤여준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읽지 못한 탓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분노했는데 탄핵 사태까지 거치고도 보수는 사과하지 않았다. 친박 세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거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까지 지낸 황교안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수정당 대표가 되는 걸 보며 국민들은 통합당은 여전히 촛불 민심을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판단하에 심판을 내린 것이다.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었다고 본다. 편지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것인데 이 메시지를 받은 황교안 전 대표가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박근혜 이 편지가 여권에게 대단히 불리한 편지고 여기에 대해서 막 황교안이 환호했잖아요. 야 이제 드디어 박근혜가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해쳐모여는 아니죠.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뭉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보수는 뭉쳤고 국민들은 이제 단일화된 보수 쪽에다 표를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황교안이 그런 말 했잖아요.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하하. 아니 박근혜는 심판받아서 감옥 갔고 감옥 간 거 잘 간 거다.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한데 이걸 갖고 박근혜가 우리를 인정해줬다라면서 환호했으니 망하려고 작정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윤여준 전 장관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황교안 전 대표가 큰 정치인이었다면 선거는 우리가 잘 알아서 치르겠다면서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박근혜의 말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을 더 실망시켰다.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이 일부 경합지역에 악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박근혜 옥중서신에 대한 통합당 반응에 국민 감정이 더 많이 움직였을 것이다. 예리합니다. 예리해요. 박근혜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도 높이고 있고 또 박근혜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면서 뭐 질질짜기도 하고 또 통합당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친박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그렇잖아요. 자유공화당 그리고 친박 신당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다 박근혜 타령 박근혜 마케팅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명이라도 당선이 됐습니까? 다 쪼그라들었지. 그렇습니다. 박근혜 옥중서신의 만세 부른 황교안 때문에 저는 일이 그르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보수 가치를 손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보수가 망가졌죠. 또 뭐 비단 보수 세력만 망가진 게 아니라 보수의 이념이 과연 21세기 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금 던져졌어요. 이에 대해서 윤여준 전 장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사실 1990년대부터 30년 동안 이어왔고 이를 통해서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동시에 심각한 경제 불평등, 사회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안게 됐고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이 보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소위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부작용에 국민이 등을 돌린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와 평등이 핵심 가치로 돼 있는데 시장경제 등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균형을 잡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유면 보수, 평등이면 진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등, 사회적 불평등, 경제 불평등,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은 보수는 다시는 집권 못합니다. 다시는 집권도 못했어요. 다시는 집권 못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뭐 그 어떤 잘생기고 그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보수의 지도자로 등장했다 하더라도 경제 불평등,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갖지 못한다면은 회복할 수 없을 거예요. 보수는 회복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쁜 보수는 어떻게 해법을 찾느냐? 트럼프처럼 차별과 혐오의 논리를 앞세워서 나만 부자가 되고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 이걸로 아마 국민들을 꼬드길 겁니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2016년, 17년에 촛불 든 사람들은 야, 너만 부자로 만들어줄게. 응? 너만 행복하게 해줄게. 네 자식만 출세하게 해줄게. 이 논리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보수는 사회 불평등,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고 의지도 진정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가, 전 보수에게 바라는 것이 무슨 뭐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찾아달라 이거 아니고요. 그냥 차별과 혐오의 논리를 부추겨서 국민들을 편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보십시오. 우려할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번 총선 때 강남, 영남 똘똘 뭉치는 거 보세요. 그분들이 왜 똘똘 뭉쳤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친 면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종부세 중심으로 대통합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극우 보수는 이로써 점점 고립이 돼가는 것이 아닌가. 그거보다는 불평등의 길목에서 이제 유턴하는 것이 보수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저는 그래요. 보수가 멸망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나라 발전과 민생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공존 공영하는 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어느 한쪽이 괴멸되기를 바라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는 스스로 괴멸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예.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갖는 보수가 될 때 집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보수에게 기회가 가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윤여준 전 장관에게 묻는 질문. 향후 전국 선거에 대한 전망. 총선 끝났지요? 대선, 지방선거 전망을 묻는 질문에 윤여준 전 장관 말이 이렇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론을 처음 얘기했을 때 정말 오만한 소리를 한다라고 지적했었는데, 이번 총선 전후 통합당의 수준을 보니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보수가 지금이라도 크게 바뀌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시대에 도태되면 2년 후 대선은 해보나 마나고 2024년 총선에서 TK 자민련이 되고 말 것이다. 제 진단과 맞아떨어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로 동의가 안 돼요. 특히 통합당 생존이 김종인에게 달렸다라는 윤여준 전 장관 인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보수는 미래가 없어요. 아울러 민주당 잘못만 기다리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만 기다리면서 누워서 입 벌리는, 그래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정치로는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